공기업 다녀봤자 얼마나 번다고. 여자는 어차피 승진도 안 될 텐데 그거 다 괜한 욕심이다. 한정식집 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댁 친척 6명이 앉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며느리가 따로 마련해둔 돈이 있대요. 집안을 살리기로 결심했답니다. 효심이 정말 지극해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죠. 화면을 켜자 남편의 카드론 4천만 원, 주식 손실 8천만 원, 시어머니의 안양 다세대 주택 등기부등본이 차례로 떴죠.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돈은 간병비가 아니라 제 9년의 노동의 대가예요. 간병인은 월세 받으시는 건물주께서 고용하세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이혼 서류부터 예금 가압류 신청까지 저는 생각해왔던 것들을 차례차례 진행하기 시작했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남편은 거의 울다시피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제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그들은 몰랐죠. 이제 뼈아프게 알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요. 경기권의 한 지방 공기업에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시댁 갈등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늦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해 5월, 저는 과장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기업 9년 차 대리로서 처음 맞는 승진 기회였고 인사팀에서도 이번엔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죠. 저는 매일 야근하며 승진 심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프로젝트 성과, 업무 개선 사례, 팀원 평가, 점수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그즘 저는 남편 권재욱과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재욱 씨는 중소유통회사 과장이었고 우리는 경기권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전세금 1억 9천만 원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결혼 후 7년간 꾸준히 적금을 들며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명의 적금이 3천만 원 더 있었고요. 저는 늘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무조건 적금으로 넣었어요. 외식은 한 달에 2번, 옷은 시즌 세일 때만, 화장품은 드럭스토어 브랜드로요.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책상에서 승진 면접 예상 질문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인 배옥란 여사였죠. 혜진아, 지금 어디야? 어머님,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당뇨 합병증이래. 지금 당장 와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을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서 어젯밤부터 정신이 혼미해져서 새벽에 응급실로 갔고 지금 입원 수속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팀장님께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른 상태였고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각하다기보다는 뭔가 계산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아,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2만 원이래. 일주일이면 84만 원이잖니. 그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님, 그래도 전문 간병인을 쓰셔야죠. 아버님 상태가...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회사 좀 쉬면 되잖니. 어차피 승진 심사까지 한 달 남았다며? 그때까지 네가 낮에 와서 아버님 보고 나는 밤에 올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승진 심사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간병까지 맡으라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지금 제가 승진 자료 준비하느라 매일 야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일도 쉴 수가 없고요. 야근은 무슨 야근이야. 공기업이 뭐가 그리 바빠? 너 9년 다녔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니?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을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공기업은 칼퇴하고 월급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날 저녁 남편 재욱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욱 씨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재욱 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지금 승진 준비 중이잖아요. 간병인 쓰시는 게.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도 참. 승진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데 며느리가 간병 한 번 못 해줘? 재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승진 심사야, 내년에도 있잖아. 이번엔 아버지 건강이 우선 아닐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욱 씨도 시어머니 편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일주일간 반차를 내고 오전에는 병실에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했고요. 승진 자료는 집에 가져가서 밤늦게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2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2주만 더 해줄래? 엄마가 밤에 오는 것도 힘들고 네가 낮에 있으면 아버님도 안심하시잖니.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제대로 잠도 못 잤고 승진 면접 예상 질문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또 2주를 더 하라니요. 그날 밤 저는 재욱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제가 승진 심사를 제대로 준비도 못하겠어요. 간병인 좀 알아봐 주세요. 재욱 씨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돼봤자 월급 얼마나 올라? 기껏해야 20만 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어야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9년간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며 쌓아온 경력을 기껏해야 20만 원으로 평가하다니요. 여보, 저한테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 또 2년을 기다려야 해요. 알아. 근데 이번엔 어쩔 수 없잖아.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욱 씨는 제 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분을 우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친오빠 조승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다음 달 12일이 내 결혼식인 거 알지? 꼭 와야 해. 오빠는 작년에 이혼하고 올해 새로운 분을 만나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오빠, 당연히 갈게. 축하해.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오빠 결혼식 날짜를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6월 12일. 그날 네가 병원 와야 하는데. 그리고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꼭 가야 하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오빠 결혼식을 초혼도 아닌 재혼이라고 깎아내리다니요. 어머님, 제 친오빠 결혼식이에요. 당연히 가야죠. 혜진아, 지금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친정 행사가 그렇게 중요해. 내 남편한테도 물어봐. 재욱이도 가지 말라고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제 대답을 정해놓고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재욱 씨는 예상대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해.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식을 가? 여보, 제 친오빠예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알아. 근데 이번엔 어쩔 수 없잖아. 다음에 오빠한테 따로 밥 사주면 되지. 저는 재욱 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승진 준비는 망가지고 친오빠 결혼식도 못 가게 생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승진 자료를 펼쳤지만 눈물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5월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간병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짜서 카톡으로 보내셨거든요. 혜진아, 이번 주부터 네가 월수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와.
화목은 내가 올게. 주말은 재욱이가 와야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제 근무 시간 전체를 병원에 있으라는 얘기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반차 내면 되잖니. 너 공기업 다니면서 연차 많다며? 그거 쓰면 되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연차를 마치 시댁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연차는 제 휴식을 위한 거예요.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쓰시는 게.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임혜진, 지금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간병비가 아깝다고? 넌 며느리가 맞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간병비를 아깝다고 한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지키고 싶다고 한 건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왜곡했어요. 그날 저녁 재욱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 근무 시간에 병원에 오래요. 이러면 제가 회사 일을 어떻게 해요? 재욱 씨는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조금만 참아. 아버지 퇴원하시면 다 끝나잖아. 승진은 내년에도 기회 있어. 내년? 여보, 저 올해 놓치면 또 2년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잖아. 저는 재욱 씨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6월 첫째 주, 저는 팀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시아버지 간병 문제로 당분간 오전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출근해도 괜찮을까요? 팀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혜진 씨, 그럼 승진 심사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면접이 3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간호사님께 상태를 확인한 뒤 오후 1시에 회사로 갔습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한 뒤 집에서 승진 자료를 정리했어요. 밤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네가 회사 그만두면 어때? 어차피 여자가 공기업 다녀봤자 승진해도 별것 없잖아. 시아버지 간병하면서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회사를 그만둬요? 아니, 너 월급이 얼마야? 세후 300만 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야 해. 재욱이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커리어를 세후 3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좋아서 다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이 좋긴. 여자가 나이 들어서 회사 다니는 게 뭐가 좋아? 차라리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사 안 그만둡니다. 그리고 간병은 전문 간병인을 쓰세요. 제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이 사람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너 지금 버릇없이 굴고 있는 거 알아? 버릇없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재욱 씨에게 엄청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혜진,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여보, 어머님이 저보고 회사 그만두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엄마가 그냥 한 말인데 네가 왜 그렇게 발끈해? 과장돼봤자 월급 몇 푼 오르는 건데. 이번엔 엄마 말 좀 들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제 9년이 월급 몇 푼이에요? 지금 제 인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며느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도와드리는 것과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건 달라요. 재욱 씨는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네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가족이 힘들 때는 희생도 해야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를 희생시키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오빠 결혼식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6월 12일에 네가 병원에 와야 해. 그날 내가 친척 모임이 있어서 못 가거든. 네, 오빠 결혼식은 재욱이 혼자 보내면 되잖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친오빠 결혼식에 저는 가지 말고 남편만 보내라고요? 어머님, 제가 꼭 가야 해요. 제 친오빠예요.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뭐가 그리 중요해. 어차피 식장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잖아. 재욱이 혼자 가도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빠의 재혼을 어차피 식장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으로 치부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 됩니다. 제가 꼭 가야 해요. 임혜진, 너 지금 시아버지보다 친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친정만 챙기면 시댁은 어떡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욱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오빠 결혼식은 나 혼자 갈게. 엄마가 그날 친척 모임이 있으셔서 네가 병원에 가야 한대. 여보, 제 친오빠 결혼식이에요. 제가 어떻게 안 가요? 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잖아. 오빠한테 내가 잘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제가 직접 가야죠. 재욱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야, 임혜진,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시댁이야? 친정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편가르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편이에요. 재욱 씨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 편, 결혼했으면 가족 편이어야지. 네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침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 캘린더에 표시해뒀던 오빠 결혼식 일정을 지웠습니다. 어차피 못 갈 거였으니까요. 그날 병실로 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재욱 씨는 제 승진도, 제 친정도, 제 인생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가 지나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오후에 회사로 가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승진 자료를 정리했어요.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승진 면접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면접 자료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저는 목요일 밤까지 자료를 정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퇴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 점심 식사를 챙긴 뒤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저는 가까스로 승진 면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자료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 씨, 이번엔 좀 아쉽네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료가 평소보다 부실하다는 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욱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재욱 씨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구두를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침대 옆에 재욱 씨의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눈길이 갔어요. 가방 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무심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론 명세서였어요. KB국민카드 카드론 이용 명세서. 이용 금액 4천만 원. 월 상환액 120만 원. 연체 없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욱 씨가 카드론을 4천만 원이나 쓰고 있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방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서 증권사 우편물이 나왔어요. NH투자증권 손익현황, 투자 원금 8천만 원, 현재 평가액 200만 원, 손실 마이너스 7,8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욱 씨는 주식 투자로 8천만 원을 날렸고 카드론으로 4천만 원을 끌어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합치면 1억 2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재욱 씨가 왜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제 적금 증액을 말렸는지, 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집 문제를 꺼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명세서와 우편물을 다시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욱 씨는 언제부터 빚을 졌을까?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말할 생각이 있었을까?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것, 간병을 강요한 것, 승진을 포기하라고 한 것,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휴대폰을 켜고 재욱 씨의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2주 전 재욱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였어요. 시어머니 재욱아, 내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재욱 씨, 엄마,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시어머니, 혜진이 전세금이랑 적금 있잖니. 그거 빼서 내 빚부터 막아. 재욱 씨, 엄마, 혜진이가 동의할까요? 시어머니, 동의는 무슨. 네가 가장이잖아. 당당하게 요구해. 안 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해. 재욱 씨,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혜진이 승진하면 더 당당해져서 말 안 들을 거야. 이번에 승진 못하게 만들어. 아버지 간병 핑계 대면 돼. 저는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재욱 씨는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제 전세금과 적금 2억 2천만 원을 빼내서 재욱 씨 빚을 막고 제 승진을 방해해서 제가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려고요. 심지어 시아버지 간병도 진짜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시간을 빼앗아서 승진을 못하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9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은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저는 휴대폰으로 재욱 씨와 시어머니의 카톡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명세서와 증권사 우편물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뒀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욱 씨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순한 며느리를 연기할 거야.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뒤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6월 12일 친오빠 조승효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오빠 결혼식에 입으려고 작년에 미리 사둔 옷이었습니다. 재욱 씨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 식장에서 봐. 응. 재욱 씨는 대답만 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을 하며 시계를 봤어요. 결혼식은 오전 11시였고 지금은 9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혜진아, 병원 왔어? 어머님, 오늘 오빠 결혼식이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너 결혼식 한다고? 내가 오늘 친척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네가 병원 와야 한다고. 어머님, 제 친오빠 결혼식이에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임혜진, 너 지금 시아버지 버리고 친정 가겠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불효녀였어? 어머님, 간병인을 부르세요. 오늘 하루만. 간병인은 무슨, 돈 아까워서 어떻겠어. 너 당장 병원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10분 뒤 재욱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네가 병원 안 간다며? 여보, 오늘 오빠 결혼식이에요. 제가 꼭 가야 해요. 재욱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오늘만 참아. 엄마 성격 알잖아. 오늘 네가 안 가면 엄마가 친척들한테 욕먹어. 그럼 저는요? 제 친오빠 결혼식 못 가는 건 괜찮아요?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오빠한테 내가 잘 설명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욱 씨는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원피스를 벗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혜진아, 오늘 내 오빠 결혼식 아니었어? 네, 아버님. 왜 여기 왔어? 결혼식 가야지.
어머님이 제가 병원에 오라고 하셔서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옥난이가 또, 미안하구나, 혜진아.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오전 11시 결혼식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정말 축하해. 오빠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혜진아. 나중에 밥 먹자.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오빠가 결혼식을 올리는 동안 저는 병실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오후 1시쯤 재욱 씨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식 잘 끝났어. 오빠가 내 안부 물어보더라. 미안하다고 전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습니다. 친척 모임을 마치고 오신 거였어요. 혜진아, 고생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는 효심이 지극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순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착하네. 역시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과일이었어요. 아버님, 과일 좀 드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과일을 건네시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가봐도 된다고 허락하셨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으로 오빠 결혼식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누군가 SNS에 올린 짧은 영상이 있었어요. 오빠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 양가 부모님께 절하는 모습,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 그 옆에 제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재욱 씨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여보, 오빠랑 2차 갔다 왔어. 오빠가 내 안부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요. 미안해, 혜진아. 다음에 오빠한테 우리가 밥 사주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욱 씨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어요. 재욱 씨의 카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또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재욱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였어요. 시어머니, 혜진이 오늘 병원 잘 왔지? 재욱 씨, 네, 엄마. 오빠 결혼식 못 갔어요. 시어머니, 잘했어. 이제 슬슬 전세금 얘기 꺼내.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재욱 씨, 엄마, 혜진이가 동의할까요? 시어머니, 동의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해. 어차피 내 빚 1억 넘는데 이혼하면 혜진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재욱 씨,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시어머니, 야, 너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잖아. 혜진이 돈 안 쓰면 너 파산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와 재욱 씨는 제 전세금을 빼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협박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증거 목록. 1점 카드론 명세서 4천만 원. 2점 증권사 손실 내역 8천만 원. 3점 시어머니 재욱 씨 카톡 전세금 빼내기 계획. 4점 시어머니 재욱 씨 카톡 이혼 협박 계획. 저는 메모를 저장하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병원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역시 착해.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한 며느리 연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한주빈. 리뷰가 좋았어요. 저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한주빈 변호사님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예약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저는 한주빈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혜진 씨,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 신청서에 이혼 관련 상담이라고 적으셨는데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한 스크린샷, 카드론 영세서 사진, 증권사 우편물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와 재욱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한주빈 변호사님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혜진 씨,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 시도입니다. 남편분이 1억 2천만 원의 빚을 숨기고 시어머니와 공모해서 혜진 씨 재산을 빼내려 했네요. 네,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카톡 내용, 이혼 협박까지 계획하고 있었군요.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한주빈 변호사님은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조언을 잘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히지 마세요. 그들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 혜진 씨, 명의의 전세금과 적금은 지금 당장 보호해야 합니다. 남편이 위임장 위조나 강요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죠? 일단 전세금은 건드릴 수 없지만 적금은 해지 금지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증거를 더 모으세요. 통화 녹음, 추가 카톡, 시댁의 재산 상황까지 파악하면 좋습니다. 시댁 재산이요? 네. 만약 시어머니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근근히 산다고 했던 말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안양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됩니다. 시어머니 성함이랑 주민번호 뒷자리 알아요? 네, 알아요. 한주빈 변호사님은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배옥란님 이름으로 검색하니 정말로 나왔어요. 안양시 만안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 시세 약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세 90만 원, 이후 18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월 18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 저한테는 간병인 비용이 아깝다고 했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게 진짜예요? 네, 등기부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제 전세금을 빼내려 했던 거였어요. 한주빈 변호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 이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뭘 해야 하죠? 일단 겉으로는 순한 며느리를 연기하세요. 그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사이에 저는 이혼, 소송 준비와 재산 보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 회사 인사팀에도 상황을 알려두세요. 시댁이 퇴사 압박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인사팀에요? 네. 나중에 소송에서 시댁이 혜진 씨 경력을 방해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상담을 마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인사팀에 찾아갔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혜진 씨, 무슨 일이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기록으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퇴사를 압박한 일, 승진 준비를 방해한 일, 친오빠 결혼식 참석을 막은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을 남기셨어요. 혜진 씨,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가족 갈등 문제네요. 회사 차원에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회사로 연락이 온다면 저희가 차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인사팀을 나오며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요. 어머님, 오늘 병원 못 가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괜찮아, 혜진아. 오늘은 내가 왔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전세금 정리해서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혜진아,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효심이 지극해. 네, 어머님. 다만 제가 은행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2주 정도요. 그래, 그래. 천천히 해. 우리 며느리 최고야.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정말로 돈을 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순한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욱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전화했더라. 전세금 정리해준다며? 고마워. 응, 여보.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재욱 씨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이제부터 잘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잖아. 다음 날, 한주빈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긴급 가압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남편분 예금과 급여 채권 일부에 대한 보전 절차를 진행할게요. 혜진 씨가 원하는 날짜에 시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댁 종친의 날로 잡아주세요. 종친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증거를 공개하고 싶어요. 한주빈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 확실하게 끝내시려는 거군요. 네. 변호사님, 저는 제대로 끝낼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순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보고 시어머니께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재욱 씨에게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착한 며느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종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카드론 명세서, 증권사 손실 내역, 시어머니와 재욱 씨의 카톡, 안양 다세대주택 등기부 등본, 월세 입금 내역까지요. 한주빈 변호사님은 가압류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종친회 잘 다녀오세요. 저도 갈게요. 전세금 정산 자료 가지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역시 효심이 지극해. 내일 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날 거야. 종친회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네이비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가방 안에는 태블릿과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재욱 씨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네가 전세금 정리해준다고 하니까. 응, 여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재욱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1시, 우리는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종친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중급 한정식집이었는데 룸이 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고 시댁 친척들도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형님들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 혜진이에요. 친척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임혜진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효심이 지극해요. 시아버지 간병도 도맡아서 하고 이번에는 전세금까지 정리해서 병원비를 도와준대요. 큰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옥난이 며느리 복이 있네.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혜진이가 공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모았거든요. 전세금이 1억 9천만 원이고 적금도 3천만 원 있대요. 친척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2억이 넘어? 며느리가 대단한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혜진이한테 부탁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요.
혜진이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주기로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혜진 씨, 전세금을 다 내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세금은 안 되고요. 적금 3천만 원 정도 도와줄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제 적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혜진아, 그게 뭐야? 정산 자료요, 어머님.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권재욱의 카드론 명세서가 떴어요. KB국민카드 카드론 이용 명세서. 이용 금액 4천만 원.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게 무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욱 씨 카드론이에요. 4천만 원 빚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증권사 손실 내역이 떴어요. NH투자증권 손익 현황. 투자 원금 8천만 원. 현재 평가액 200만 원. 손실 마이너스 7,800만 원. 큰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욱이 주식으로 8천만 원을 날렸어? 네, 그래요. 재욱 씨는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가족 일을 왜 여기서.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재욱 씨의 카톡 대화가 떴어요. 시어머니 혜진이 전세금이랑 적금 빼내서 내 빚부터 막아. 재욱 씨 엄마, 혜진이가 동의할까요? 시어머니 동의는 무슨... 안 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해. 룸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재욱 씨를 바라봤어요.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옥나나,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 돈을 빼내려고 계획을 짰어? 시어머니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재욱이 빚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잖아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양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이 떴어요.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소유자 배용근안. 시세 4억 5천만 원. 월세 90만 원, 이후 180만 원. 고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안양에 건물이 있었어. 월세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나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근근히 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으셨죠. 큰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나나, 네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었잖아. 며느리한테 거짓말하고 돈까지 빼내려 하다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시댁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돈은 간병비가 아니라 제 9년의 노동입니다. 간병인은 월 180만 원 월세 받으시는 건물주께서 고용하세요. 그 순간 재욱 씨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예금 가압류 통지, 채권자 임혜진, 채무자 권재욱, 가압류 금액 5천만 원. 재욱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재산 가압류했어요. 제 돈 지키려고요. 재욱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재욱 씨를 밀쳐냈습니다. 용서? 당신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봤잖아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혜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 인생 지킬 거예요.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며칠 전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혜진아, 옥난이 월세 통장 따로 있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 정보 덕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정식집 룸은 얼어붙었습니다. 갈비찜은 식어버렸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식사 잘하세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한주빈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다 끝났어요. 혜진 씨, 가압류 통지 잘 받으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전세 아파트로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혼자 사는 집이 될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재욱 씨는 아직 한정식 집에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옷, 제 책, 제 물건들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욱 씨였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가압류 왜 한 거야? 내 월급까지 묶였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돈 빼내려고 했잖아요. 제가 먼저 지킨 거예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공기업 다녀봤자 월급 몇 푼이라고 말해요? 친오빠 결혼식도 못 가게 막아요? 재욱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이혼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욱 씨는 제 뒤를 쫓아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재욱 씨의 빚, 친오빠 결혼식을 못 간 일까지요. 아버지는 분노하셨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혜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다음 날 한주빈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남편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압류 풀어주면 이혼 조건 다 들어주겠대요. 조건이 뭔데요?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만 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혜진 씨, 전세금이랑 적금은 손대지 않겠대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남편이 재산 은닉하고 이혼 협박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합의 거부하고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승진 면접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니 임원 3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임혜진 대리님, 이번 승진 심사 자료를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군요. 개인 사정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 문제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간의 성과는 자료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임 대리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존엄입니다. 제가 9년간 쌓아온 경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거든요. 임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합격하든 안 하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축하합니다. 과장 승진 확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친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승진했어. 와, 축하해 혜진아. 저녁 먹자. 그날 저녁 저는 오빠와 올케 언니를 만났습니다. 오빠는 결혼식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혜진아, 미안해. 네가 못 와서 아쉬웠어. 저는 영상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빠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 양가 부모님께 절하는 모습. 오빠, 나 이혼해. 오빠는 놀랐습니다. 뭐? 재욱이랑? 응. 걔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빚도 숨기고 내 돈 빼내려고 했어. 오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새끼. 내가 찾아가서 괜찮아, 오빠. 법적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 올케 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혜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초,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욱 씨 측 변호사는 위자료를 줄이려고 했지만
한주빈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카드론 명세서, 증권사 손실 내역, 시어머니와의 카톡, 종친회에서의 증언까지요. 판사님은 재욱 씨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며 원고의 경력까지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결국 재욱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제 전세금과 적금은 전액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7월 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서 재욱 씨를 마주쳤어요. 재욱 씨는 초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혜진 씨, 정말 미안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각자 살아요. 재욱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서며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8월 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확정 후, 저는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 1억 9천만 원은 은행에 예치했고, 적금 3천만 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 발령이 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임혜진 과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명패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팀장님이 축하 인사를 건네셨어요. 혜진 과장, 축하해요. 고생 많았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진 과장,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이혼 잘 마무리됐어요? 네, 팀장님. 다 정리됐어요. 팀장님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일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얼굴이 밝아졌네. 엄마,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혜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부모님 효도할게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효도는 무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다음 달에 온천 여행 가실래요? 제가 예약할게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행, 혜진아, 네가 돈 쓸 데 많을 텐데.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과장이잖아요. 월급도 올랐고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우리 딸 최고야.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온천 여행 패키지를 검색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걸로 예약하고 싶었거든요. 9월 초,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온천물에 몸을 담그시며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온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혜진아, 너 재욱이랑 시댁은 어떻게 됐어? 엄마, 재욱 씨는 회사에서 신용 문제로 인사 경고 받았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척들한테 위선적인 건물주로 낙인 찍혔고요. 시아버지는 친척들이 돈 모아서 요양병원에 입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다들 자기가 한 집값을 치르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괜찮아요. 제 인생 지켰으니까요. 9월 중순, 저는 친오빠 결혼식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봤습니다.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 올케 언니가 웃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못 간 건 슬픈 일이었지만 그 일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10월 초,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과장으로서 첫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며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혼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자유로워요? 하, 응. 이제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이 다 내 거잖아.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님, 멋있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10월 말, 저는 친정 부모님께 또 한 번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 패키지였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도 제 인생도 지킬게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컸네. 저는 부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11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지막에 저한테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저는 시아버지께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 남편의 배신, 친오빠 결혼식을 못 간 일, 승진 준비의 고통, 그리고 반격.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커리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